여러분, 새로운 전쟁에 대비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을 누가 시작할까요? 또다시 러시아입니다. 새로운 법안이 러시아 두마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되려면 푸틴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그 서명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공식화됩니다. 푸틴은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까지 전쟁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러시아 국가 두마에서 새로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법안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법안은 푸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 침공 권한을 줍니다. 그 법안이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침공 명령은 러시아가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위협받는다고 믿을 때에만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상 연막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보호 조치는 러시아 시민이 외국 정부, 국제법원, 그리고 러시아가 속하지 않은 국제기구에 의해 조사, 체포, 재판을 받거나 폴리티코의 표현대로 어떤 식으로든 학대당하는 경우까지 확장됩니다. 즉, 러시아는 어떤 나라도 충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러시아인에게 그들의 영토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 허가를 주거나 아니면 푸틴이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선언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법에는 실제로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이 법은 오직 푸틴이 언제든지 새로운 침공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짓 구실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고 이제 푸틴이 서명만 하면 공식적으로 러시아 법이 됩니다. 푸틴이 화나면 어떤 나라든 침공할 권한을 자기가 갖는지 토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법안은 크렘린궁 내부에서 나왔고 책임자들은 푸틴과 측근들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죠. 푸틴이야말로 이 법안이 처음부터 존재하게 만든 책임자이며 그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서명할 겁니다. 이 법안은 그의 광기를 우크라이나 등 더 넓은 곳에 퍼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푸틴은 이미 러시아의 관심을 어디로 돌릴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상황이 심각해지는 순간이며 곧 더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러시아 국가 두마 의장인 베체슬라프 볼로딘이 푸틴이 새로운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된 지금 러시아가 만들어낼 내러티브에 대해 꽤 좋은 신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서방의 사법제도는 유럽 관료들이 강요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억압적인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베체슬라프 볼로딘은 법안이 국가 두마를 통과한 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시민을 위협하는 국가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서방과 그들이 소위 불법적이라고 보는 법적 구조의 본때를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와우 전쟁이나 다른 어떤 일에서든 러시아인들에게 우리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마세요. 조롱은 빼고 이 법안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세 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쓰인 언어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내세운 주장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로뉴스가 지적했듯이 푸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러시아 시민과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푸틴이 그 침공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전 목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금방 무너져 전쟁 자체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침공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 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푸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국가두마가 그의 침공을 러시아 내에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침공을 특별 군사 작전에서 전쟁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러시아군의 동원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사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4월 그는 러시아가 푸틴이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을 단속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동원령의 전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조가 나타났고 우크라이나의 걱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푸틴 침공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이 벨라루스는 새 침공의 꼭두각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미 자국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일부 부대를 선별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계획되지 않은 발사 지점에서 전술핵 무기를 전투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면 푸틴은 벨라루스를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며
벨라루스는 북부 우크라이나나 나토 회원국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푸틴의 광기가 그의 꼭두각시들에게도 전염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미래의 침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안 충견 루카셴코는 주인에게서 다음 계획에 러시아와 함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푸틴이 동원 정당화에 이용하거나 다른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어 우크라이나에 두 가지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서방에 있어 이 새로운 법에서 비롯된 위협은 훨씬 더 큽니다. 젤렌스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벨라루스를 통한 나토 국가에 대한 잠재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서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러시아가 이 새로운 법을 다른 나라, 즉 아르메니아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긴장을 이용해 아르메니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은 2월 3일 기사에서 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은 2026년 아르메니아의 최대 위협으로 제3국의 하이브리드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제3국은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아르메니아 관리들은 전반적으로 자국 내에서 러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 은근히 비판하는 데 있어서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총리 니콜 파시냐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일부 고위 성직자들이 아르메니아 자체의 이익보다 어떤 제3국의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관리들도 푸틴이 그토록 되돌리고 싶어하는 소련 시절을 언급할 때 반제국주의적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컨대 현재 아르메니아에서는 러시아화에 대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푸틴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5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파시냔에게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르메니아가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면서 EU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가 서방과 더 가까워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경고했으며 만약 현재의 길을 계속한다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푸틴이 국민투표를 원하는 이유는 표를 사고 조작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조작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아르메니아의 정보 환경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러시아 국가두마가 새 법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에 밀라타니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 네트워크가 아르메니아 전역에 충격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캠페인은 보고서 발표 몇 달 전 시작됐으며 러시아 네트워크가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을 퍼뜨려 아르메니아가 푸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초에 돌기 시작한 한 영상은 전쟁연구소가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 파시냔이 승리하면 러시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파시냔이 프랑스와 비밀 협상을 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와 전쟁하면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확인된 이런 영상은 최소 20개 정도였으며 이 캠페인은 조작과 협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청사진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 관련 국가를 위협하고 둘째, 그 국가가 푸틴 뜻대로 움직이게 조작합니다. 셋째, 만약 그 국가가 따르지 않으면 푸틴이 러시아 시민 보호를 위해 침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는 러시아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세르바토리오 발카니 카오사 트란스 유로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만 14만 2천 명의 러시아인이 아르메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피하려 이동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 중 누구든 푸틴이 굴복시키지 못한 나라를 공격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푸틴의 침공만으로는 러시아의 추가 준비를 서방에 경고하기에 부족했다면 현재 아르메니아 상황과 국가두마의 최근 법안 통과는 더욱 강력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논의하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새 법안으로 푸틴의 표적이 된 듯하지만 실제 주요 목표는 서방입니다. 젤렌스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법안은 푸틴이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어떤 서방 국가든 침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서방, 특히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5월 15일 독일 연방군 감찰총감 카르스텐 브로이어는 러시아가 향후 몇 년 안에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무기와 병력 증가,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이 모두 한 지점, 즉 2029년으로 모이고 있다고 브로이어는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 국방참모총장 리처드 나이튼 공군 참모총장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험을 쌓고 신기술을 개발하며 푸틴은 주권국가 공격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그 느낌이 더 강해진다고 나이트는 브로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고음이 반드시 울려야 합니다. 푸틴을 가리키며 뭔가 불길한 속셈이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스웨덴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스웨덴 군사정보 및 보안국의 연례 보고서는 스웨덴과 서방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사보타주와 사이버 작전을 포함한 여러 하이브리드 전쟁 작전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를 스웨덴과 나토에 대한 주요 군사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푸틴이 이제 거의 아무런 명분 없이도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침공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함에 따라 그 위협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폴리티코는 EU 국방 관계자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크렘린이 나토 동맹에 대한 서방의 전반적인 의지, 그리고 확장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고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코 정부의 전 국가안보고문 토마시 포야르는 이러한 시험이 발트해 지역이나 혹은 흑해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포야르에 따르면 불가리아가 표적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불가리아가 국방에 쓰는 예산이 푸틴이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인식해온 발트 국가들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사진이 이러한 나토 동맹국들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나토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권한을 스스로 부여했고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약하다고 보는 나라가 시험 대상으로 이상적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할 때 나토가 즉시 불가리아나 발트 국가를 방어하지 않으면 푸틴은 나토가 예상한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러시아 새 법안은 푸틴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동원령과 벨라루스 개입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푸틴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새로운 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침공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는 푸틴이 수년간 제기해온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은 불가리아 등 연간 3만 명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국가 공격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는 2021년 뉴 지오폴리틱스 리서치 네트워크 수치에 따른 것입니다. 또는 수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고향으로 삼고 있는 발트 3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징후가 러시아의 새로운 전쟁 시작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시작하려는 그런 종류의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5개 군사국가 순위에서 글로벌 파워는 아르메니아를 10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나라 군인은 6만 5천 명에 불과하며 공군, 해군, 육군 전력도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아르메니아를 공격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기대한 신속한 승리를 실제로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토 국가에 관심을 돌리고 결정적으로 나토가 러시아의 침공에 전면적으로 대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푸틴에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 추가 침공을 한다면 더 심각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입힌 피해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5월 18일 기준 사상자가 135만 명을 넘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 방식에 대비해 유럽 파트너들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변수인 이상 푸틴이 나토 연합국을 침공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성공 후 나토를 공격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나토 대응에 참여하면 러시아는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열세에 놓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수년간 전쟁 후 그 격차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했으며 러시아가 소규모 나토 회원국을 침공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빠진다면 유럽의 나토만으로도 러시아와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뉴스위크는 러시아식 전쟁에 대한 경험 부족이 특히 나토, 유럽 회원국의 지상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은 공중전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해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유럽의 전함들이 더 첨단이고 상태가 더 좋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압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5,58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프랑스와 영국의 합계 515기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팽팽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수년간 시도해온 것처럼 나토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면 소규모 나토 동맹국에 대한 침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벨퍼센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전술, 그리고 허위 정보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불가리아나 발트 3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푸틴은 나토 내부에 미국을 배제할 만큼 깊은 균열을 만들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허를 찔려 관료주의, 내부 갈등, 그리고 미흡한 대응에 얽매이게 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이제 막 스스로 명분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법안은 이미 통과됐고 푸틴의 서명은 불가피합니다. 러시아계 인구가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탈러시아화 운동은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혐의로라도 러시아 시민 한 명만 체포되어도 그것이 구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푸틴의 정신은 광기에 휩싸여 러시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과의 전쟁에 더 가까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침공이 없더라도 새로운 러시아 법안은 러시아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이나 소규모 작전과 같은 다른 공격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새 전쟁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공포 정치를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래 갈등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사상자 증가와 병력 모집의 어려움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더욱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푸틴의 벨라루스 꼭두각시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이미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에 대비하겠다고 횡설수설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무기까지 판에 올라왔습니다. 루카셴코와 푸틴은 나토 인근에 불길한 무언가를 들여오기 위해 협력 중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핵무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지만 먼저 훈련부터 다루겠습니다. 5월 18일, 폴리티코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벨라루스 영토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훈련을 공동으로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은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나라 모두 몇 주, 몇 달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계획이 없었지만 다음날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함께 적을 겨냥해 핵무기 발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훈련도 아닙니다. 벨라루스 국방부에 따르면 5월 18일에 시작된 이 훈련은 몇 주간 계속될 예정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에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이 벨라루스 전역에 준비되지 않은 장소에서 전투 임무 수행 준비 태세 점검임을 밝혔다. 주요 초점은 은밀한 이동, 장거리 이동 연습, 그리고 전력과 자산 사용을 위한 계산 수행에 맞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이런 성명으로 아무도 속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전술 핵무기 발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도 큰 우려사항입니다. 뉴스스카이는 벨라루스가 앞으로 몇 주간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목표가 3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핵무기 이동에 대한 군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사용 준비 상태를 시험하며 아마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벨라루스가 훈련에서 실제 공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경우 핵무기 배치의 비밀 유지를 위한 방법까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내에서 장거리로 얼마나 잘 이동시킬 수 있는지, 또 이를 위해 필요한 병력과 장비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이미 이번 훈련의 1단계에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1,500명 병사가 참가하며 항공기 등 약 200대 장비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위안이 되는 점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모인 핵무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 벨라루스가 미래에 공격 준비 초기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알게 된 셈입니다. 루카셴코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과거 푸틴의 앞잡이였던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셴코는 한때 최소한 국민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적어도 말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루카셴코는 통제권을 푸틴에게 넘겼고 나라는 군사적으로 꼭두각시가 됐으며 핵무기 전진기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핵 위협을 재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크게 놀라게 한 어떤 행동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상치 못한 합동훈련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한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그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공중전력을 입증하고 모스크바 등 군사 인프라를 최대한 파괴하려 했습니다. 공습이 있던 주말이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는 약 1,300대의 드론을 발사해 여러 차례 모스크바 주변의 러시아 방공망을 뚫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설들 중에는 러시아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자장치와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공장, 모스크바 정유소, 그리고 소제니친노고로스크의 유류 저장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에 여러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잘 알려진 파이어포인트의 FP-1 드론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제트 추진 드론인 RS-1 바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디언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드론인 바르스 SM 글래디에이터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드론은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능력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스크바가 불타자 푸틴과 측근들은 러시아 내에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의 장거리 무기는 모스크바까지 도달하고 러시아의 촘촘한 방공망도 뚫을 수 있습니다. 푸틴,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벨라루스에서의 합동훈련은 이번 공격 직후 바로 시작됐습니다. 푸틴은 루카셴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의지가 있음을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위협을 해온 게 이제 막 시작된 일은 아니니까요. 노골적인 핵 파괴 위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특징이었지만 이런 위협은 항상 진짜라기보다는 겁주기 전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관점은 40년 넘는 전투에서 전술 핵무기가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사실로 입증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앞으로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크렘린궁은 푸틴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공식 정책을 변경하는 새로운 법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사용이 러시아의 주권이나 영토 보전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경우 선제 사용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조정된 핵 정책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 영토를 향해 감행한 모든 공격을 핵공격 정당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공격이 러시아가 선제 사용을 고려할 만큼 큰 사건이었나요? 부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벨라루스에서 진행되는 합동훈련은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공격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더 가까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최신 훈련이 푸틴의 평소 핵 위협보다 더 우려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험한 선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꼭두각시 대통령이 배후 조종자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것이 오랜 기간 준비됐으며 우크라이나와 나토 모두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참고로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니 앞서가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벨라루스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합동훈련이 화제가 된 이유는 아예 실시된다는 사실 자체가 뜻밖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가 이런 훈련을 허용하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푸틴이 루카셴코에게 뛰라고 하면 그 충실한 추종자는 얼마나 높이 뛰어야 하냐고 묻기만 합니다.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2025년 말 푸틴이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미사일 일부를 벨라루스로 이전했을 때 우리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배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12월 30일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벨라루스 숲에 배치된 오레시니크 이동식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위협이 됐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마하 11로 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이동 중입니다. 이 조치는 벨라루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자국을 이용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수만 명 러시아군 집결지였다고 지적합니다. 핵 문제 외에도 벨라루스는 러시아 장거리 드론의 목표물 타격을 지원하는 장비를 수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루카셴코의 영토에 탄약 저장고를 설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또 다른 지상 침공이나 앞으로 훨씬 더 음흉한 공격 등 무언가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준비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4년 넘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된 핵무기들은 이러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이는 루카셴코가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를 통한 러시아의 핵 위협은 최근 군사훈련 이전부터 오랜 기간 준비된 것입니다.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협정을 체결하여 벨라루스 영토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긴장 고조로 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푸틴이 전해 3월 협정 공식화를 발표한 뒤 나온 것입니다. 핵무기가 벨라루스로 반입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첫 반입이 있었고 루카셴코가 확인했습니다. 핵무기가 자국에 배치되는 것에 들뜬 듯한 루카셴코는 벨라루스가 받게 된 탄두가 1945년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한 것보다 3배나 강력하다고 자랑했다고 전해집니다. 22세기 핵무기의 거대한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우크라이나나 나토 영토를 파괴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적어도 2023년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루카셴코는 자신의 나라를 전진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기 위해 병력을 보낼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쉽게 무너지지 않자 벨라루스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 통로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 우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루카셴코를 극한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는 러시아가 자신의 나라를 핵 위협의 대리무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넘어오면 공동 핵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푸틴 아저씨가 우리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핵 위협이 걱정스러웠던 만큼 그 안에는 항상 어떤 저변이 있었습니다. 푸틴이 실제로 진지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발사하면 나토와 그 핵무기 보유 회원국들로부터 파괴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푸틴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꼭두각시 국가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푸틴을 대신하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벨라루스발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점을 부인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핵무기를 넘겨줬을 뿐이라고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그것을 사용할 만큼 미쳤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은 크렘린의 조종으로 푸틴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넘기며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선례 문제를 먼저 살펴봅시다.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배치하는 것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만의 독특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벨라루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지도 체계를 가진 나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무기 폐기 운동, 즉 아이캔에 따르면 미국은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터키, 네덜란드를 포함한 5개국에 핵무기를 배치해왔습니다. 푸틴은 이 모든 국가가 러시아 타격 범위에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무기에 대해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주장하며 허락 없이는 발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미 어느 정도 선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푸틴과 루카셴코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는데 러시아는 왜 안 되냐는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말하듯 미국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에 핵무기를 두지 않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벨라루스를 나토 국경 근처에 핵무기 전진 배치 기지로 만들면서 크렘린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정당화하고 다른 독재 정권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명확하고 단호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외무부는 공동 핵훈련 발표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레드라인이 넘겨졌다며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이용해 어떤 행동을 하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나토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정답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벨라루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만큼이나 나토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스카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합동훈련 규모와 범위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한동안 벨라루스 오제포비치 지역의 기지에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탄약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벨라루스 군사훈련은 중앙에 있는 그 기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의 군사훈련이 이제는 북서부에서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은 집단 방위 동맹인 나토에게 결코 편안하지 않을 두 나토 회원국의 국경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두 나라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공동 핵훈련을 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엄청난 수준의 의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미 두 나라 국경과 라트비아에서 나토 감시가 강화됐고 리투아니아는 일부 병력을 경계태세에 돌입시켰습니다. 나토는 분명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푸틴의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결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은 이미 2023년에 쏟아지고 있었는데 유럽연합의 최고 외교관인 조셉 보렐은 러시아의 행동을 무책임한 긴장 고조이자 유럽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동훈련이 이어지자 우려가 나오지만 벨라루스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벨라루스 상황을 중대한 위협으로 언급했습니다.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러한 발언들이 단지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술 핵무기 훈련이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위협하면서도 긴장 완화 전략이라는 말씀이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인물 푸틴이 아니라 푸틴의 앞잡이인 루카셴코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루카셴코는 자국에서 진행 중인 핵훈련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6월에도 더 많은 훈련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훈련들은 더 많은 항공기가 참여하고 모의 발사까지 포함하는 등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모든 훈련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벨라루스는 공격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해자 편입니다. 루카셴코는 푸틴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것이 벨라루스 독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졌을지도 모를 어떤 자존심의 흔적도 사라진 것 같고 남아있는 것은 점점 더 푸틴의 소나기로 넘어가고 있는 권력을 붙잡으려는 광적인 욕망뿐입니다. 일부는 루카셴코가 전쟁을 피하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 전략가 타라 자하로드니는 RBC 우크라이나 인터뷰에서 루카셴코가 깡패이자 독재자지만 바보는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면 자국 경제와 권력에 타격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드니는 우리가 지금 루카셴코에게서 보고 있는 것은 전쟁 준비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벨라루스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루카셴코를 자신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데 성공했고 우크라이나 초기 침공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핵협정을 벨라루스에 유리한 것처럼 포장했을 때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는 벨라루스를 표적으로 만들면서 러시아가 더 많은 힘을 과시할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 핵훈련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루카셴코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성과에 분노해 벨라루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적어도 지정학이나 전쟁 관련 문제에서는 그의 권력은 없습니다. 푸틴이 결정을 내립니다. 루카셴코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미친 점은 루카셴코도 지금 진행 중인 합동훈련이 푸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벨라루스가 핵무기 발사를 위한 적합한 전진기지가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쨌든 훈련이 계속되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일부가 푸틴에게 넘어갔고 루카셴코는 마치 자신의 생각인 듯 행동할 뿐입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 월경지를 이용해 발트해 지역과 나토의 동부전선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장난치면 칼리닝그라드를 잃을 거야. 발트해의 한 관리가 러시아에 나토가 칼리닝그라드 요새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무리한다면 칼리닝그라드는 다시 유럽의 퀘니히스베르크가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주장을 한 사람은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기에드리우스 부주디스였습니다. 5월 18일 인터뷰에서 그는 푸틴이 칼리닝그라드를 요새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외곽 지역에 배치된 것은 나토의 공중 공격에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칼리닝그라드에 다양한 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푸틴은 이를 나토 동부전선 위협에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리스에게 나토의 핵심은 동맹이 원할 때마다 칼리닝그라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푸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나토는 필요시 러시아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도 오만함도 아닙니다. 부드리스가 나토가 러시아가 나토 동부전선에 가하는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칼리닝그라드가 뚫을 수 없는 곳이라고 나토가 믿게 두는 것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을 단순하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부드리스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칼리닝그라드가 다시 한번 퀘니히스베르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푸틴을 사실상 위협한 셈입니다. 하지만 나토가 러시아 월경지 요새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예입니다. 이유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부드리스와 그의 허세를 못마땅해 합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의 발언 몇 시간 뒤 푸틴은 최측근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로 하여금 반박 성명을 내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성명에는 위선과 자기만족이 드러났으며 러시아가 실제로는 이 주장들에 더 신경 쓰고 있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 발언은 광기에 가깝고 진지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페스코프는 이런 정치인들은 신중하거나 정교하게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병사들을 갈아넣는 것이 정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의 대변인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노골적 태도와 관련해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 지원 조짐만 보여도 서방과 긴장 구조를 자주 경고합니다. 부드리스의 발언으로 돌아가면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칼리닝그라드가 문제라며 나토가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모두 옳았고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에 의해 요새가 됐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진행된 일입니다. 국가안보 분석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CNA는 칼리닝그라드의 군사력이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는 비교적 약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초의 침략 작전을 벌인 이후 러시아는 그 역의 영토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화는 2021년에 더욱 심화되어 러시아가 제11군단을 칼리닝그라드로 파견하면서 외곽 지역에는 최대 18,000명의 병력 이주둔하게 되었고 미사일, 군함, 탱크, 포병, 이동식 로켓 발사기 등 다양한 무기들도 배치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로 러시아의 SU-30, SU-27, SU-24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발트 함대는 러시아의 수상함 52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 함대는 정기적으로 외곽 지역에 함정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를 계획했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전면 침공하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외곽 지역에 보낸 모든 것은 칼리닝그라드를 강화해 침공 전후 나토 동부에 위협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점령해 러시아 영토로 만들고 벨라루스의 괴뢰 국가와 칼리닝그라드 자체와 함께 나토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여전히 작은 요새입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나토가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고 했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도 많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지만 더 열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10월 미 육군 유럽 사령관이었던 벤 호지스는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구축한 방어체계를 일축했습니다. 벤 호지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폴란드를 공격하면 나토 공군과 지상군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나토 충돌 시 칼리닝그라드는 첫 몇 시간 내에 제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뿐 아니라 벤 호지스는 나토가 제대로 대응하면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항구도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곧 설명드릴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호지스가 이런 발언을 하기 몇 달 전 또 다른 미국 관리이자 주 유럽 미군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도나유 장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의 동부전선 전략에는 칼리닝그라드의 신속한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나유 장군은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지역방위 계획에 추가할 표준화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칼리닝그라드 외곽 상공과 해역에 대한 통제가 그 지역을 무너뜨리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도나유 장군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토 계획의 비밀을 누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나토가 칼리닝그라드를 퀘니히스베르크로 되돌리기로 한다면 나토의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1년간 3명의 관계자가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월경지에서 나토를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칼리닝그라드 점령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서 저희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점령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 봉쇄가 계획에 꼭 포함될 것이며 나토가 칼리닝그라드 파괴를 공중 화력으로 하지 않기로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봉쇄는 해군 전력에서 나토에 유리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돌파하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고 흑해 함대는 흑해로 들어가는 해협을 통해 군함이 통과하는 것을 터키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의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나토는 러시아보다 더 강력하고 현대적인 함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는 전체적으로도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나토 해군 함정은 2818척인 반면 러시아는 747척에 불과합니다. 이들 함정 중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함정이 봉쇄를 위해 발트해 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토 대부분이 유럽에 있어 충분한 함정 배치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나토가 칼리닝그라드 공격처럼 러시아와 전면전에 나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대칭 전쟁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중 드론으로 목표물 공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칼리닝그라드 문제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토가 러시아와 충돌하면 우크라이나도 행동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걸프 지역처럼 드론 전문가를 파견해 나토 해군이 러시아 샤이드 드론에 대응할 요격 체계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함선을 격침시킨 시베이비 같은 자국 해상 드론을 공급할 통로도 제공할 것입니다. 흑해 함대의 3분의 1, 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로 격침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봉쇄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발트해를 통해 칼리닝그라드로 병력, 장비, 보급품 및 기타 모든 것을 운송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에 추가로 병력을 보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로 수알키겐만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준비일 뿐이며 실제 제압은 다중도메인 계획의 일부로 빠르게 완료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토가 칼리닝그라드를 신속히 점령하려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또다시 숫자의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유럽 나토가 미국 지원을 받는 한 러시아는 전반적인 수적 비교에서 이 위에 머물 것입니다. 나토는 더 많은 병력과 항공기, 선박, 포병, 미사일, 장갑차를 보유합니다. 칼리닝그라드를 마비시키는 폭격에는 모든 전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격은 신속하고 잔인할 것입니다. 나토는 해커를 투입해 러시아 레이더와 지휘 체계를 교란할 것입니다. 전자전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러시아 드론을 경로에서 이탈시키고 남은 드론은 함정 방공 시스템이 대응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나 본토에서 보낸 드론이 칼리닝그라드에 도달하려면 우크라이나, 발트 3국, 폴란드를 통과해야 하므로 이들 국가의 방공망도 러시아 대응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폭격기, 전투기, 잠수함, 군함 등이 칼리닝그라드의 순항미사일과 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했던 에피퓨리 작전과 유사할 것입니다. 목표는 러시아가 대응할 틈 없이 강력하고 신속히 타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은 나토가 봉쇄를 시작하기 전에가 아니라 봉쇄를 실시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봉쇄는 필요할 때까지 계속되며 칼리닝그라드에 남은 것들이 자체 공격 시도했을 모든 자원이 차단됩니다. 또 러시아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면적은 15,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나토의 강력한 공중 해상 작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지상군이 러시아에서 되찾아야 할 영토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리스와 관계자들이 나토가 칼리닝그라드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토는 러시아 월경지를 지도에서 지우고 유럽에 되찾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급했던 특정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방금 말씀드린 가능한 계획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단서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부두리스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은 여전히 미국이 위성 정찰과 같은 중요한 군사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독자적으로 방어하려면 핵 억지력 등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투아니아 외무장관의 말처럼 나토는 칼리닝그라드에 대응하는 주요 전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정보 공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나토가 칼리닝그라드에 재래식 작전을 할 수 있게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부드리스는 러시아 같은 핵 보유국을 억제하려면 우리도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 보장이 유지되는 한 우리 유럽인들은 재래식 전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치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군비통제협회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중 미국 제외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 규모는 러시아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참여해 핵 전력이 균형을 이루면 나토는 칼리닝그라드에 재래식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러시아가 핵을 쓰면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유럽 나토는 러시아 요새 점령에 필요한 화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유럽이 가진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핵전력으로 대응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균형추는 칼리닝그라드 계획에 대한 큰 주의사항이며 그 균형추는 예전만큼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5월 19일 디펜스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유럽 내 미군 전력을 축소할 계획임을 알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주장은 익명의 새 소식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계획의 요지는 나토 전력 모델로 알려진 체계에 제공하는 미군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델은 분쟁 발생 시 빠르게 동원될 병력풀입니다. 미국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대륙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이 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철수가 실제로 일어날지, 그리고 미국이 이를 추진할 경우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칼리닝그라드 파괴 계획에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며 이는 부드리스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나토와 미국 관계는 종종 불안정했고 에피퓨리 작전 때 나토 국가들이 미국을 지원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이 걸프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불만스러워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는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가 미국의 탈퇴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명령하려면 상원의 3분의 2 이상 이 탈퇴를 지지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탈퇴에 실패해도 가디언지는 미국이 유럽에서 미군과 지휘관을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추측일 뿐입니다. 이것이 부드리스가 칼리닝그라드 계획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협력해 칼리닝그라드 파괴가 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음 질문은 이런 계획이 꼭 필요한가입니다. 두드리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모스크바와의 충돌이 러시아 인접국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이며 이는 러시아 선전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유럽과 나토는 충돌이 발트해에만 국한된다고 가정해선 안 됩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동부전선에 문제를 일으키며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푸틴이 이를 이용해 발트 3국을 점령하고 러시아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거의 군사 전초기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나토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편한 이웃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알키 갭이 특히 문제입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걸쳐 있는 이 좁은 영토는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러시아가 언젠가 그 지역에서 양방향 공격으로 수알키 갭을 점령하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칼리닝그라드는 군사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는 위협이 크지 않지만 벨라루스가 합류하면 나토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는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5월 12일 자국 군대의 선별적 동원을 발표했으며 이는 어떤 지상작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 합동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작전은 벨라루스 영토에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훈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가 계속 이런 길을 간다면 칼리닝그라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벨라루스에서 혼자 싸운다면 나토가 그를 상대하기 훨씬 쉬울 것이지만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수알키 갭을 점령하고 나토의 동부 측면에 양면 전선을 형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드리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푸틴이 긴장을 계속 고조하면 러시아는 곧 칼리닝그라드의 취약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토, 특히 동유럽 회원국들은 칼리닝그라드 파괴에 일정 부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존 브라이슨 교수는 칼리닝그라드가 유럽의 지리에서 일종의 이례적인 존재라고 지적합니다. 브라이슨 교수는 이 영토가 독립 도시국가가 되거나 심지어 역사적인 모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국은 한때 독일이었고 지금은 폴란드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주장은 러시아 외에도 있으며 모두 이 영토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과 관련됩니다. 나토가 러시아군을 무너뜨리면 칼리닝그라드는 퀘니히스베르크로 바뀔 것입니다. 부드리스의 말을 믿는다면 러시아는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리닝그라드만이 러시아가 간신히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영토인 것도 아닙니다.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푸틴에 의해 불법적으로 합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합병을 거부했고 러시아는 다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광범위한 영해에서 러시아는 첩보 잠수함을 배치해 해저 케이블을 찾고 있으며 이는 나토 본부에 경고음을 울려야 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영국 해역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시도했고 영국은 잠수함 승무원들과 러시아 군대 그리고 푸틴 자신까지 완전히 망신을 주며 대응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초 영국은 러시아가 영국을 상대로 비밀작전을 벌였고 여러 잠수함을 영국 영해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들이 숨으려고 했더라도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영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곧 왜 그 케이블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요점은 해저 케이블이 현대 글로벌 통신 인프라에 중추라는 것입니다. 이 케이블 없이는 인터넷과 그로 인한 모든 것이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리 케이블을 찾아 절단해 영국을 마비시키려는 사보타조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아쿨라급 잠수함 한 척과 함께 GUGI라고 불리는 러시아 심해연구 본부에 소속된 심해 잠수함 2척을 투입했습니다. 아쿨라급 잠수함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들은 소련 말기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보도에 따르면 12기의 그라나이트 잠수함 발사미사일과 노바타르 SSN-15 스타피쉬, 노바타르 SSN-16 스텔리온 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목표는 영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해저 케이블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었고 이는 러시아의 핵추진 함정과 함께 이동한 2척의 구기 잠수함이 진정한 위협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기 잠수함은 잘 모르지만 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 산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구기는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해군 첩보 작전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해양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존재하지만 구기는 러시아가 적국의 해상작전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완전한 함대로 발전했습니다. 고기에 소속된 선박과 잠수함들은 해저 조사를 실시하고 해저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며 러시아의 해저 군사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영국이 최근 뼈저리게 경험한 것처럼 은밀한 감시 활동도 수행합니다. 구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2026년 초 구기는 영국 해저 케이블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블의 중요성은 절대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니콜 스타로시에스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에 따르면 해저 통신 케이블은 대양 횡단 인터넷 트래픽의 99% 이상을 처리합니다. 이 케이블들은 전 세계 인터넷의 중추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이 케이블에 의존합니다. 이 케이블이 없었다면 이 영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중통화나 이메일도 전 세계로 있는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덕분에 전달됩니다. 또한 이 케이블들은 거의 모든 국가 군대의 필수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바다와 해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은 485개에 달하며 이들의 총 길이는 무려 90만 마일에 이르는 광섬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에게 이 케이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런 국가들 중 하나이거나 여러 국가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틴이 그토록 싫어하는 서방의 이념을 수호하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푸틴은 권위주의 독재자입니다. 영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믿지만 러시아와 크렘린은 자국 국민이 접하는 모든 메시지를 통제하려 합니다. 러시아가 영국이 지향하는 모든 것을 떠받치는 해저 케이블을 끊는다면 러시아는 승리를 주장하고 상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잠수함이 영국 해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 일을 하는 방식도 교묘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해저 케이블을 탐지하는 작업을 하던 GUGI 잠수함과 함께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격 잠수함은 주의를 돌리기 위한 미끼, 허위 위협이었습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영국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게 만들어 러시아가 하려던 일에서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은 본질적으로 러시아 공격 잠수함을 이용해 러시아가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나토와의 전쟁을 마침내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고
그 불씨를 지필 곳이 바로 영국이라고 암시한 것입니다. 국위 잠수함들은 계속 탐색했습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죠. 러시아 잠수함들이 영국 해역을 향해 항해하고 결국 그 해역을 침범할 때 러시아가 몰랐던 사실은 영국이 그 잠수함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시도한 일을 알게 된 것은 영국이 그 모든 시도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교묘한 속임수 사례였던 이번 사건은 푸틴의 굴욕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잠수함이 영국에 의해 발견되고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대통령은 분노할 것입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무언가를 대응책으로 내놓았고 그 모든 것은 가장 평범한 장비인 소나 부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 잠수함들을 추적하면서 먼저 그 잠수함들에게 자신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군함들이 배치되어 잠수함 함장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바다에 소나 부표를 투하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릴은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해저 인프라 주변에서 벌이는 활동도 보고 있습니다.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고 과거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경험해 러시아 지도자가 경고를 무시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경고를 단단히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러시아 자산에 즉각 파괴할 수 있는 힘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굴욕시킨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 시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스위크에 따르면 영국은 몇 주간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했으며 해당 지역은 영국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국은 자국 군함과 정찰기로 러시아 아쿨라급 잠수함이 북극 공해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며 러시아의 시도를 처음 감지했습니다. 영국은 그 잠수함이 자국 해역으로 향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모든 상황에 대비했고 특히 러시아의 공격 잠수함과 같은 지역에서 두 척의 GUGA 잠수함을 발견한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타입 23 프리기함 HMS 세인트 얼번스가 배치됐으며 이 함정이 러시아에 경고하려고 영국이 소나 부표를 투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고가 무시되자 영국은 유조선인 RFA 타이드 스프링과 여러 대의 머린 헬리콥터도 배치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프리기함을 제외하면 영국이 러시아의 공격 잠수함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무기들은 아닙니다. RFA 타이드 스프링은 영국 해군 함정에 연료를 공급해 HMS 세인트 올번스가 오랫동안 항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결합돼 러시아 잠수함 운용자들에게 감시 중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영국 공군이 배치한 P-8 해상 정찰기가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그 항공기는 영국 해군 함정이 푸틴의 선박을 추적하기 위해 수천 마일을 항해하는 동안 영국이 러시아 잠수함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대응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영국과 해역에 위협을 가했지만 영국이 나토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그 집단 방위 조직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영국은 곧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잠수함에 맞서 더 큰 전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감시 작전으로 시작했던 것이 500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임무로 확대되었습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동맹군이 대응팀에 합류했습니다. 작전이 끝날 때쯤 영국 항공기는 45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기록했고 영국 함정들은 수천 해리를 항해했습니다. 상황은 러시아의 통제를 훨씬 벗어나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굴욕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아쿨라급 잠수함이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이는 영국이 이 잠수함이 단순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영국이나 영국의 나토 동맹국들에 감히 공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영국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임수가 발각되자 잠수함은 영국 해역 도달 전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척의 GUGI 잠수함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영국 해역과 그 주변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잠수함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받아 푸틴의 비밀정보 수집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GUG 잠수함들이 해저 케이블 몇 개를 식별했을 수도 있지만 영국은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혹은 발견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비밀로 남아야 했고 북극 해역에서 정체가 드러나 영국의 대응으로 추적돼 저지당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GUG 잠수함들은 이제 영국 해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미끼 역할을 하려던 그 잠수함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힐리의 또 다른 메시지를 들으며 푸틴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군은 그들에게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푸틴 대통령이 계획한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이 은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비밀 작전 시도가 드러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렸다고 힐리가 선언했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경은 러시아가 국가에 해를 끼치려 어떤 시도를 하든 영국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려는 러시아의 불안정화 활동을 폭로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타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방해 공작에 대한 대응을 자랑하는 것은 영국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지원을 받아온 우크라이나도 결국 한 달간 이어진 작전이 처음부터 들통난 것에 대해 푸틴을 빠르게 조롱했습니다. 4월 9일 영국이 러시아의 참담한 실패를 공개한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이 시비아가 X에 글을 올려 러시아가 시도한 일이 푸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시비아는 자신의 게시글에서 영국이 밝혀낸 북대서양에서의 러시아 비밀 작전은 러시아 정권이 초래하는 심각한 지역 및 글로벌 위협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잠수함이 영국 영해를 훨씬 넘어 더 넓은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모스크바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리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권은 그들의 공격적인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반드시 억제되고 고립되며 무자비하게 제재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세계적 위협입니다. 소비아는 이제 모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국이 드러낸 현실은 푸틴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통적인 전쟁만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년간 푸틴과 러시아는 유럽 대부분 국가와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응지의 전쟁은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 군대를 보내거나 유럽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전함을 보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교묘합니다. 러시아 잠수함 작전이 그 예시입니다. 푸틴은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이든 암시적이든 위협을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적들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해저 케이블을 탐지하고 손상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영국은 두 끝과 자국 해역에서 막아낸 것이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빙산의 일각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역에 침투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영국이 러시아에게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영국 해군은 우리가 방금 본 것과 매우 유사한 러시아의 사보타주와 위협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2주 연속 2차례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얀타르라는 이름의 연구선을 북해로 보냈습니다. 얀타르는 지유지가 주로 활용하는 해양 연구선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무방합니다. 얀타르는 첩보선입니다. 영국 해군은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8일간 얀타르가 북해를 항해하는 동안 감시를 이어갔고 이후 얀타르는 페로제도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이 소머셋급, 즉 또 다른 타입 23 프리기탐을 배치했고 이 함정은 강력한 레이더와 센서들을 이용해 러시아 선박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던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 해군은 동맹국들과 함께 아레펜 스토이키와 옐라야라는 유조선을 감시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순찰함도 파견했습니다. 두 선박 모두 도버 해협을 지나 영국 해협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했지만 해상 규범을 벗어난 행동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계획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레펜 스토이키가 영국에 대한 위협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지만 결국 동맹군에 의해 영국 해역에서 호위되어 쫓겨났다는 점입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영국은 러시아의 또 다른 해상 사보타주 시도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시나고르스크라는 선박을 영국 해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선박은 1월 27일 영국 서머시주 해안에서 약 3.7km, 즉 약 2.3마일 떨어진 곳에 정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선박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해저 케이블의 근원지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14시간 동안 머물렀고 영국이 와일드캣 군용 헬리콥터를 보낼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선박은 닻을 올리고 공해로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다뤘던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2025년 11월과 26일에 있었던 두 번의 영국 해역 침입 모두 러시아 군함이나 잠수함 그리고 GUGI 자산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시네고리스크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화물선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똑같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선박은 EXA 익스프레스, TGN 애틀랜틱, VSNL 웨스턴 유럽 등
대서양을 건너 미주와 유럽 전역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5개의 거대한 해저 케이블 근처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이 특정 지점에 정박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그처럼 귀중한 케이블 쪽으로 해저를 가로질러 끌려갈 수 있는 닻이라면 이유가 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영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무서운 통찰을 줍니다. 군사 및 GUGA의 자산 사용은 이해됩니다. 모두 그런 범주에 속한 선박과 잠수함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화물선까지 동원하는 건 푸틴에게도 너무 비열합니다. 이제 그는 민간 선박으로 영국과 동맹국들을 파괴 공작을 벌이려 합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런 선박의 호위 외의 방식으로 대응하면 러시아는 부당하다며 항의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피해자인 척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토 회원국 중 한 곳과의 전쟁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런 해군 전술이 모두 동원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영국 상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다른 측면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방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후 러시아의 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1586%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2025년 한 해에만 영국 내 사이버 공격이 5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공격이 러시아발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러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가 해저 케이블뿐만 아니라 영국 통신 및 데이터 채널과도 전쟁 중임을 보여줍니다. 정보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는 정보를 조작해서 허위 정보로 만들어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영국 의원들은 러시아의 허위 정보 작전이 영국에서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 의원들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도펠갱어 네트워크를 폭로했으며 이 네트워크는 소셜미디어에 친러시아, 반서방 댓글을 올리는데 특화됐습니다. 의원들에 따르면 X 플랫폼에서 난 이 네트워크는 웨이스 왕세자비의 건강, 푸틴의 러시아 선거 승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약점과 실패에 관한 댓글로 게시물을 도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봇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만연해 있으며 크렘린은 이 봇들을 이용해 담론을 형성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열과 혼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면 러시아는 재래식 전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과 다른 방식의 영국에 대한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영국 해역에 잠수함을 몰래 침투시키려 한 것은 광범위한 하이브리드 캠페인의 최신 사례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4월에 드러난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의 출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철저히 준비하며 다른 나토 국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요청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술에 희생되어 대응 중입니다. 스웨덴은 완벽한 예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고 이제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민족주의 운동당으로부터 튀르크 세계의 지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지도에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그리고 특히 러시아 남부의 상당한 영토뿐만 아니라 중국과 발칸반도까지 광대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튀르크 세계, 즉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다양한 민족 집단의 명칭이며 터키가 그 자연스러운 중심이라는 암시였습니다. 대중의 분노 대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그 지도의 정확성을 단순히 일축하며 튀르크 세계의 진정한 중심은 사실 러시아 영토 안에 위치한 알타이 지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크렘린에게 이것은 작은 외교적 견제였으며 지정학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터키의 내부적 야망을 위한 정치적 자세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로 넘어오면 모스크바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 지도는 크렘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터키가 그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2025년에 출간된 범튀르크주의의 신화와 21세기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안보라는 제목의 단행본에서 전문가팀은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튀르크 정체성이 부상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러시아 자체의 영토 보전에까지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는 2026년 4월에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터키의 범튀르크 정책이 이 지역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극적인 어조 변화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고 모스크바가 이를 막으려 수십 년간 애써왔음을 보여줍니다. 변화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지역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앙아시아에는 5개의 옛 소련 공화국, 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이들을 합치면 인구는 약 7,800만 명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들이 막대한 석유, 가스, 희귀 광물을 보유하며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대 실크로드 무역로를 따라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과 철도 회랑이 서방과 동방을 육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04년과 1919년에 영국의 지리학자 할포드 맥킨더는 이 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평화와 권력의 열쇠를 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론을 믿지 않더라도 모든 주요 강대국들이 이미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소련이 이 지역 대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이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터키까지 모두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요 차이점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모스크바는 여러 제도와 압력을 통해 이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독립국가연합은 많은 경제를 서로 묶어두었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늘 군사적 결속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런 그 군사적 바고지만 자론 전역에 기대됐습니다. CSTO 늘 군사적 결속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데 이런 그 퉁여는 제반 군사적 결속의 개그 감자들 초타릅니다. 서름은 경사적 결속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짐사적 결속의 김원 묵버이타 역할을 시가대 정형국가연합은 조기드로 군사적 결속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모스크바는 5공화국 중 여러 나라와 양자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이 지역의 주요 국경이 러시아군을 주둔시켰으며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 파이프라인 경로를 통제했습니다. 이들 국가 중 어느 하나라도 규율을 벗어나면 크렘린은 주저없이 올가미를 조금 더 조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아직 탐사 단계에 있는 카자흐스탄 매장지에 대해 40%의 지분을 요구했고 5월부터 8월까지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을 거의 완전히 중단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가스 수입과 관련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었는데 주로 경제가, 무역,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수백만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 등을 통해 러시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 모스크바에 의존했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의 안보 보장에 의지했으며 문화적으로도 70년간의 소련 통치에 의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는 심지어 지역 간 소통의 사실상 공용어로 남아 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스탈린이 중앙아시아인들을 소련 이전의 문학유산과 터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강제로 도입한 키릴 문자는 여전히 이 지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5개 공화국 중 4곳에 사는 우즈베킨,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터르크멘인들은 소련 이전부터 공통의 조상, 종교, 언어적 유대를 공유했으며 소수민족들이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들이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스크바는 소련 시기 동안 이들을 공식화하고 엄격하게 별도의 공화국으로 분할했으며 이는 종종 기존의 문화적, 인구학적 연결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본질적으로 분열된 뒤 러시아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조치는 나토 회원국인 터키조차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튀르크계 국가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모스크바와의 기존 거래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적극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토카예프는 러시아 땅에 있으면서도 러시아가 합병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분리 지역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 발언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CSTO는 신뢰를 더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아르메니아를 공격했지만 러시아는 동맹국 아르메니아를 돕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총리는 2024년에 해당 조직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2026년 현재 이 나라는 동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더 이상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깊이 얽매여 있었고 전투 준비가 된 지상군의 대부분을 전쟁에 투입했지만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조차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능력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후퇴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키르 문자를 버리고 라틴 문자 기반의 문자로 계속 전환해 왔으며 키르기스스탄도 비슷한 변화를 두고 점점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도시와 주요 지리적 명칭에서 소련 시절의 러시아식 명칭을 제거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튀르크계 국가 모두 자신들을 튀르크 세계의 일부로 점점 더 인식하고 있는데 이 튀르크 세계는 튀르크 국가 기구를 통해 이스탄불에서 중국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범튀르크주의, 즉 튀르크 세계의 정치적 통합 또는 최소한의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 튀르크계 지식인과 오스만 제국 사상가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문화적 뿌리를 찾으려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소련이 막대한 노력을 들여 억압했던 강력한 사상이었으며 그 결과로 전체 민족과 언어의 분열과 계명 그리고 외국 문자 체계의 강요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 전체의 전통적인 명칭이었던 튀르키스탄이라는 단어조차 범튀르크주의적 연관성 때문에 소련 문서에서 금지되고 소비에트 중앙아시아로 대체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터키가 중앙아시아와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투르보트 오잘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인정했고 터키를 주저없이 이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몇 년 동안 터키는 이 지역의 3개의 주요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투르키스탄의 카자흐 터키 아흐메트 야사위 대학교, 비슈케크의 키르기스 터키 마나스 대학교, 그리고 아슈아바트의 국제 투르크멘 터키 대학교입니다. 터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 38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는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약 7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독립 첫 해에만 1170개가 넘는 외교 사절단이 튀르크계 공화국들을 방문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외잘은 이 지역을 순방하며 과로로 사망했으며 1993년 모든 튀르크계 공화국을 돌고 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신생 공화국들이 국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자체의 경제 불안정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막 강대국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다른 나라에 종속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르도안이 이끄는 AK당이 2002년에 집권한 후 터키는 지중해 지역 내에서 지역 강국이 되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터키의 외교 정책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에는 터키의 원조 대부분이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2005년에는 터키의 프로젝트 중 55%가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2010년에 36%로 줄어들었습니다. 타지키스탄에 대한 원조는 거의 6억 5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연간 50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점차적으로 튀르크계 국가들의 정서를 터키 쪽으로 옮기기 위한 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튀르크 사형국가협력위원회는 2009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튀르크 국가기구로 발전했습니다. 터키 국영방송사 TRT는 2009년에 TRT 아바즈를 개국하여 아제르바이잔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투르크멘어, 우즈베크어로 방송을 시작했고 터키의 뉴스와 소식을 중앙아시아 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터키와 이 지역 간의 무역은 2002년 8억 3,800만 달러에서 2021년 95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4,000개의 터키 기업, 이 5개 국가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오면서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CSTO의 붕괴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모두 중앙아시아 남부 국경에 안보 공백을 만들었고 중국의 아시아 전역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제3의 선택지를 찾도록 만들었고 터키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조용히 입지를 다져오고 있었습니다. 협력평의회는 2021년에 튀르크 국가기구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는 그 나라의 야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이 기구는 유럽연합 통합을 명확히 본뜬 로드맵인 튀르크 세계 비전 2040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시장, 공통알파벳, 공유된 제도적 틀, 그리고 더 깊은 정치 및 안보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의 내부 무역 수치는 상황의 빠른 변화를 보여줍니다.
회원국들 간의 무역액은 2022년 330억 달러에서 2023년 42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 1년 만에 2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튀르키예 이 지역과의 양자 무역은 2023년에 약 13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는 2023년 63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양자 무역을 1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 연합에 포함된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튀르키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내내 아제르바이잔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튀르키예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임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협의체에 합류함으로써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튀르키예 본토를 잇는 지리적, 정치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OTS 정회원 가입을 고려 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성사되면 키르크계 블록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정치적 사안입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중앙아시아에서 핵심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군사력 혹은 그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전 세계 최근 사건과 주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시 중앙아시아의 군사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소련의 장비로 무장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과 훈련을 받았으며 모든 것이 러시아식 교리를 기반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나라가 군사 지원이 필요하면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연료 가격 문제로 1월에 발생한 소요 사태 속에서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4년간의 전쟁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대전에서 러시아군이 실제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명성을 쌓았고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그 성능을 입증하며 아르메니아의 장갑차와 방공망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이 드론을 널리 사용해왔고 여러 언론은 드론이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까지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터키산 드론을 구매했지만 타지키스탄은 대신 이란의 드론 기술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카자흐스탄도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을 카자흐스탄 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이 이제 터키의 군사기술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키르기스탄은 러시아와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는 타지키스탄군의 압박을 받은 후 드론 도입을 가속화했으며 실제로 도움을 주는 안보 파트너로 터키를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엄격한 공식 중립을 유지해온 투르크메니스탄조차도 조용히 터키산 무기 체계로 무장고를 확장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에 무기를 구매했으며 2022년에는 터키와 정보 공유, 공동 물류, 방위산업 협력, 군사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2026년에 완전한 군사 협력 협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터키는 튀르크계 국가들이 직접적인 군사 블록 창설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공식적인 블록으로 만들기보다는 양자 관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소련과 유사하며 앞으로의 협력에 더 많은 인기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르메니아에서 러시아의 무대응, 시리아에서의 철수, 그리고 CSTO 전체의 상황을 본 것을 감안할 때 일부 튀르크계 국가들은 더 이상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합니다. 카자흐스탄은 CSTO 내 러시아를 제외한 회원국 중 가장 크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현지인의 동맹 지지가 낮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앞서 언급한 무역 증가로 터키를 달래고 1대1로 사업의 핵심 국가가 되어 중국의 영향력을 서쪽으로 확장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 기반 요소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유럽 시장에 도달하는 파이프라인을 통제해왔으며 그 통제는 일종의 족쇄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스크바는 2022년 한 해에만 최소 4차례 러시아 흑해 항구를 통한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을 방해했으며 이는 그 족쇄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당겨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터키는 그 족쇄를 끊기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왔으며 그 정점이 바로 중간 회랑입니다. 이 철도 및 해상 경로는 중국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을 거쳐 카스피해를 건너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통과해 터키로 들어온 뒤 다시 유럽으로 서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통로는 이전에는 러시아 북부 경로의 1%도 안 되는 물동량을 처리했지만 2022년에 화물량이 33% 증가했고 2023년에는 89%, 2024년에는 다시 70% 증가했습니다. 이는 선적업체들이 러시아를 우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물류가 개선되면 이 통로의 화물 운송량이 2030년까지 3배인 1,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럽연합,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여러 양자 파트너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회랑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어 막대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트랜스카스피안 파이프라인을 추진 중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카스피해 아래로 남부 가스 회랑과 연결해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에 공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으며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가 러시아와 이란 영토를 거치지 않고 유럽에 도달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 러시아와 이란에 의해 매번 저지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튀르키예와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송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이 파이프라인을 현실화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양화를 추진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랜스카스피안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건설된다면 이는 수십 년 만에 중앙아시아와 유럽 모두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러시아를 걱정하게 만드는 핵심 부분은 범티르크주의의 전제가 범슬라브주의와 비슷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때 사용한 개념과 거의 동일합니다. 튀르크계 국가들은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터키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연결고리를 주장하면서 그와 똑같은 방식의 연결을 부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일부 러시아 분석가들은 범티르크주의를 나토의 음모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러시아를 남쪽에서 약화시키기 위해 서방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작전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시각은 터키의 나토 회원국 자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몽트레 협약을 발동한 결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터키 해협을 통한 추가 군함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러시아의 흑해내 입장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터키가 단순히 러시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어느 나라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는 무역, 인프라, 군사적 영향력에서 외교나 드론 판매로는 완전히 상쇄할 수 없는 특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지역과의 무역 규모는 무려 893억 달러에 달합니다. 달러이고 유럽연합은 74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여전히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자체적인 지정학적 줄타기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에르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푸틴과 활발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터키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터키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행동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대신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중재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구매하며 경제적 관계 때문에 앙카라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모스크바와 얼마나 공개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지가 제한됩니다. 동시에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맹의 집단방위 요청을 따라야만 합니다.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와 중국 대신 터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균형 잡기 전략에 터키를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재확인한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푸틴의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석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이동 방향입니다. 라틴 알파벳, 이름이 바뀐 도시들, 공통 역사 교과서, 드론 구매, 그리고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러시아를 우회하는 무역 회랑들은 모두 이들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인프라로 천천히 쌓이고 있습니다. 튀르크 국가기구는 유럽연합이나 브릭스는 아니지만 실제 무역 흐름과 실질적인 군사협력,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장기 통합 로드맵을 가진 기능하는 기관입니다. 터키는 러시아가 결코 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공동의 역사와 언어로 이 지역과 문화적 유대가 깊은 경제 파트너이며 나토 내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2026년에는 세계 10대 군사강국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유 중 일부가 소련 해체 이후 약해진 러시아의 지배력과 모스크바 영향권 약화를 막으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지난 30년 어떤 사건보다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에서 멀어지는데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터키에 기회를 줬고 앙카라는 이를 신속히 활용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의 탄도미사일 우위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기반 시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으며 푸틴의 탄도미사일 우위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을 완전히 막아내고 푸틴의 야망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키는 거대한 방패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보호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푸틴이 예상 못한 연합이 보호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5월 10일 국민들에게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제기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여러 유럽 파트너들과 공식적으로 연합을 결성했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관련된 모든 국가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모인 회의 직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서 나올 결과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생산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을 구성 중이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결과에 가까워졌다고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회의는 키이우에서 열렸으며 우크라이나의 13개 파트너 국가들과 나토 사무총장실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현재 연합의 파트너가 10여 개국을 조금 넘지만 나토가 대표를 보낸 건 32개 회원국, 이 우크라이나의 준비에 큰 관심이 있음을 뜻합니다. 우크라이나 새 연합에 참여한 국가 대부분이 나토 회원국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은 러시아를 최대한 약화시키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참여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연설 직후 루마니아로 이동해 부쿠레슈티 9 회의에 참석한 것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 느슨한 조직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준정기적으로 모입니다. 루마니아는 물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도 회원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9개국 회의가 예정된 건가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루마니아에 막 도착했으니 이 영상을 볼 때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푸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을 보호할 탄도미사일 방어막을 위해 필요한 차세대 방공망 구축을 목표로 한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략에 활력을 더한 악명 높은 플라밍고 드론, 순항미사일 하이브리드를 만든 파이어포인트가 이러한 파트너십 상당수의 중심에 있습니다.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유럽 방위산업체들과 협력해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새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공 시스템은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요격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어포인트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가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하는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당연히 자사의 연구를 비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원 데니스 스틸러만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7년 출시가 예상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그 임원은 목표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기에 대한 유럽산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용을 100만 달러 이하로 낮추면 방공 솔루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 임원은 2027년 말 첫 탄도미사일 요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다층 방공망에서 핵심으로 러시아의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를 구입하는 국가들의 재정을 크게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BBC에 따르면 패트리엇 미사일 한 기지의 가격은 약 10억 달러에 달하며 그 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한 발의 단가는 약 400만 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의 매일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패트리엇 의존 시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연합으로 극복하길 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연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설 중에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방공 시스템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젤렌스키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파이어포인트가 패트리엇보다 저렴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지만 신형 미사일이 기존 패트리엇 시스템과 호환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넘어 훨씬 더 넓은 방공 수요까지 감당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연합 발표는 우크라이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5월 11일 RBC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속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비축분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쓸 의향이 있더라도 많은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미사일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패트리엇 포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남아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펄 이니셔티브도 우크라이나가 영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매체는 또한 푸틴이 러시아의 전략군 확장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핵 위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서 중에 푸틴은 미국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이후 러시아가 전략적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에만 적용되지만 푸틴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을 하면 우크라이나엔 나쁜 소식입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극초음속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언급한 것도 우크라이나에 우려를 줍니다. 이 미사일은 1월 우크라이나에 마지막으로 사용됐습니다. 푸틴은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주변 세계를 조종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이 필요할 정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위협과 수사를 넘어서 우크라이나와 그 탄도미사일 방어연합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를 미국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저희 채널에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패트리어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비용 외에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란이 페르시아만 미 해군 함정과 걸프 이웃국의 드론, 미사일로 대응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그렇게 했고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미국의 주요 이란 공중위협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외교정책연구소는 미국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첫 96시간 동안에만 약 325발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방어를 위해 쏜 것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많아집니다. 4일간 943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작전 초기 며칠 후 몇 주간 더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쓰였을 것이며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빠르게 소모하면 우크라이나는 방공에 필수적인 이 미사일을 더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생산 병목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한 달에 65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한다고 말했으며 젤렌스키의 수치가 정확하다면 연간 최대 780발에 불과합니다. 젤렌스키는 또한 에픽 퓨리 작전 첫날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803발이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맡든 국제정책연구소가 맡든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치가 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량이 며칠 만에 소진됐다는 점입니다. 인디펜던트의 같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3월 20일까지 상당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으로 돌렸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사일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로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기지들은 해당 미사일을 의존해 방공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신중히 하는 이유가 더 잘 이해됩니다. 이미 자신들의 비축분에 속해 있던 비록 미국 소유였지만 엄청난 수의 미사일을 잃었고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방어력을 더 약화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13개 유럽 파트너와 새로운 미사일 방어 연합을 만든 이유와 파이어포인트가 유럽 방산업체들과 패트리어트 대체품을 개발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럽도 우크라이나만큼이나 미국의 방공망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는 푸틴에게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족 상황이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에게 추가 생산을 위한 47억 달러 규모의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BC가 보도한 대로 한 발당 400만 달러의 가격이 맞다면 이는 1175발의 미사일을 생산하는데 그칩니다. 록히드 마틴이 1년 안에 이 미사일들을 모두 생산한다고 해도 현재 존재하는 즉각적인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고 아마도 다른 나라에 몇 발 더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미국은 약속한 패트리엇 시스템과 미사일 인도를 파트너 국가에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5월 13일,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스위스에 패트리엇 미사일 인도가 더 지연된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위스는 2022년 해당 시스템을 주문했고 2026, 2028년 인도를 기대했습니다. 알자지라 영업한 보도에 따르면 그 일정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약 4-5년 정도 지연된 상태였으며 이제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과 그 이후에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패트리엇 장비를 확보하려 하면서 일정이 더욱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정부는 미국이 2022년 계약 당시보다 패트리엇 시스템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스위스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시스템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의 새 연합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여러 유럽 파트너들은 더 이상 패트리엇 시스템과 미사일, 안정적 공급에 의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13개국 연합이 제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미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은 분명히 화가 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연합을 발표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발언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푸틴이 이제 상대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협력하여 그가 적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위협에 맞서는 13개국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군비통제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19가지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오레시니크 사용은 이미 다뤄졌으며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흔히 목격됩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탄도미사일 중 일부는 최대 18,000km까지 이동할 수 있어 러시아와 사이가 나빠진 거의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됩니다. 러시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국이 보유한 무기들이 주는 위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생산량이 1년 새 66%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미사일 비축 유지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가 매달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60, 70기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15기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들의 하한선이 66% 증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상한선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생산량을 약 89%까지 늘렸습니다. 러시아는 항상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5월 13일 인디펜던트지는 러시아가 새로운 유형의 핵 탑재 가능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주장했으며 모스크바는 이 미사일이 2026년 말까지 실전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 세르게이 카라카예프는 사르마트 미사일 성공 시험 발사를 푸틴에게 인디펜던트지 보도 하루 전에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성공적인 시험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측근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측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유럽 전역에서 푸틴의 힘 과시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하고 13개국 참여한 연합이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것은 푸틴에게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이 연합의 상징적 의미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의 발언 상당수는 유럽 분열을 노린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지나친 관료적 내분과 우유부단함에 빠져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거부할 때마다 자신의 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많은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계획에서든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소식, 하물며 러시아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를 막기 위한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상징적으로 이 연합은 푸틴이 파괴하려고 하는 단합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더 나쁜 점은 13개국이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주권을 굳게 믿고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난공불락의 탄도미사일 방어막을 개발하며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푸틴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우크라이나가 이런 연합에서 단순히 동등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에 맞서 파트너에 의존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러시아의 야망을 무너뜨릴 기술을 받을 뿐 아니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몇 달간 여러 나라가 자국 방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우크라이나와 첨단 무기 개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모두 우크라이나와 10년에 걸친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요격드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대가로 연료, 자금, 무기를 받습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기에 대한 저비용 대응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드론 파트너십에 합의했습니다. 5월 12일, 우크라이나와 독일이 브레이브 저머니 출범 의향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브레이브 1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무인 시스템부터 레이저, 인공지능, 미사일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기술 개발에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푸틴이 분열을 꾀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 협정들과 탄도미사일 방어연합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걸프의 강력한 국가들에게 필수 방위 파트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의 연합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난공불락의 탄도미사일 방어막이 구축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방위 파트너로 러시아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지켜보면서 새로운 연합이 당장 성과를 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푸틴의 희망이 푸틴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내 꼭두각시들로도 원하는 분열을 만들 수 없습니다. 4월 말쯤 헝가리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 유럽 대륙의 세력 균형이 푸틴에게 더욱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물러났고 페테로 머저르가 집권했습니다. 왜 그것이 푸틴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